사람이 가장 많이 울 때는 눈앞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떠올릴 때라는 말을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8배 엄마가 되었고 30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50이 넘어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기를 낳고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던 날, 나는 작은 포대기에 쌓인 손자를 품에 안고 그래도 너는 엄마 품에 왔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톱만 만지작거리던 그 아이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지인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기를 안고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수십 번, 수백 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후우울증 아닐까요? 조금 있으면 연락 올 거예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작은 손자 하나와 딸이 두고 간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접힌 초음파 사진과 반쯤 쓴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 자신이 없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분유를 타고 밤마다 열을 재고 새벽이면 등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나는 손자를 키우며 딸을 다시 키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 모든 순간에 기쁨과 함께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던 걸까? 나는 엄격한 엄마였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공부는 포기하지 말라고, 눈물은 밖에서 보이지 말라고,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항상 강요했습니다. 혹시 그 강함이 딸에게는 족쇄였을까요? 시간은 잔인하게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손자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나는 흰머리가 늘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않는 척했습니다. 나는 매년 딸의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그릇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라.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손자가 시험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외식해요.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간판이 바래고 문 앞에는 풍경이 달린 그런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멈췄습니다. 주방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손에 국자를 들고 있던 그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그 눈빛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메뉴판을 보고 있었고 딸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나는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손자는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도망친다고 해서 기억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딸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용히 눈치를 보았고 주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은 먼저 나를 놓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내 17년이 무너졌습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분 누구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 엄마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당 문을 닫은 뒤 우리는 안쪽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딸은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그 말이 나오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아기를 안고 있던 그날 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엄마는 항상 강했고 나는 항상 부족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강해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그 아이를 떠나게 만들었다니. 딸은 도시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낯선 곳에서 식당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몇 번이나 돌아오려 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날 보자마자 왜 그랬니라고 할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정말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손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17살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엄마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왜 나버렸어요?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딸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킬 자신이 없었어. 그 말은 변명이면서도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웠어. 나는 그냥 도와준 거야. 하지만 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예요. 그 말에 딸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밥은 굳어갔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딸은 말했다. 나는 매년 내 생일을 기억했어. 아기 사진을 몰래 인화해서 지갑에 넣고 다녔어. 나는 가방에서 17년간 모아둔 손자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도 내 사진 한 장 못 버렸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망친 아이일까, 살아남으려 했던 아이일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 또한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와라. 그 한마디에 딸은 무너졌습니다. 나 다시 엄마라고 불러도 돼?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딸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단번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자는 혼란스러웠고 딸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용서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주 앉은 식탁 위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딸이 다시 우리 집 문을 넘은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손자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는 부엌에서 쓸데없이 행주만 짜고 있었습니다. 딸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와라. 그 한마디가 이 집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어 손자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컸네. 손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나요? 그 질문에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작은 손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 손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왜 놓았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식탁을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약해서, 겁이 나서,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손자는 한참을 듣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있어요? 자격.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자신은 있어. 그날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 날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항상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집 딸 돌아왔다며? 애 버리고 갔다던 그 애? 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골목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을 때 나는 돌아섰습니다.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 말은 딸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밤 내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또 상처받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는 나이 들면 무뎌진다. 근데 자식 잃는 상처는 안 무뎌진다.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손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엄마라고 불러볼게요.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조건 있어요. 뭔데? 도망가면 안 돼요. 또 사라지면 그땐 진짜 용서 안 해요.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안 가. 이제 안 가.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17년 동안 참고 있던 숨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몇 주 뒤 우리는 다시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딸이 일하던 그 자리, 이제는 사장이 딸에게 지분을 넘길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는 메뉴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 우리 집이랑 맛 비슷해요. 딸이 말했다. 엄마가 끓이는 맛이야. 그 말에 나는 또 울 뻔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너를 강하게 키우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처럼 가족은 한번 부서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각을 모으고 손을 베이고 피를 보면서도 다시 붙여가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손자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딸은 식당을 정리하며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올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게 해달라. 17년 만의 포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 만나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평생 기다렸겠지.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 다행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으니까요. 사람은 때로 말하지 않은 진실 때문에 더 멀어집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사라진 시간만큼이나 말하지 못한 시간의 길이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딸은 식당으로 출근했고 손자는 학교에 갔고 나는 시장을 보고 된장을 담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딸은 종종 창가에 서서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손자가 독서실에 간 사이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그때 혼자 아니었어. 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이 아빠, 그 사람 빚이 있었어. 도망치듯 나를 두고 사라졌어.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출산 직전 딸은 이미 혼자였던 것입니다. 빚독촉 전화, 협박 같은 문자, 낯선 사람들의 방문. 엄마한테 말하면 또 엄마가 다 떠안으려고 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나는 벽을 짚었습니다. 내가 늘 대신 싸워주던 엄마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끝내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내가 강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남들보다 2배로 일하고 눈물은 혼자 삼키고 약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나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나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나도 어렸어.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어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손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서울로 갈래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멀리 떠난다는 말은 이 집에겐 늘 불안의 단어였으니까요. 엄마는 뭐래? 응원해 준대요. 도망가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곧바로 상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조금 배웠습니다. 손자는 말했다. 저는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딸은 식당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낡은 간판을 그대로 두고 작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 봄. 나는 그 이름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봄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계절이 아니라 다시 오는 계절이니까요. 개업 첫날 손자가 계산대를 도왔고 나는 주방에서 반찬을 썰었습니다. 딸은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내 뒤에 있다. 손자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우리는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가운데 서 있었고 한쪽에는 딸, 한쪽에는 손자.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17년 전 벚꽃이 날리던 병원 창가에서 이 장면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는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이를 다시 안고 서 있을 줄. 삶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졌던 딸은 돌아왔고 버려졌다고 믿었던 손자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나는 비로소 강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남아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걸 나는 17년이 지나서야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시간은 늦을 수 있어도 마음은 늦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도 식당 한켠에서 된장을 풀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떠나는 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손자의 캐리어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고 딸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챙겼어? 약은? 충전기? 손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17 아니에요. 그 말에 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울린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김밥을 쌌습니다. 예전 딸이 수학여행 가던 날처럼 그때도 나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말하면서 혹시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 기차역은 늘 사람들의 시작과 끝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손자는 플랫폼에 서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 잘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힘들면 말하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혼자 버티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손자는 타기 전 우리 둘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향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그 한마디에 딸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엄마를 찾는 존재라는 것을. 손자가 떠난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딸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괜히 손자 방을 한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뭘?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선택을 했는지. 나는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후회는 해도 된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지 한 달째 되던 날 손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힘들어요. 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힘드냐? 사람이 많아서요. 근데요, 버틸 수는 있어요. 딸이 수화기를 잡았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돼. 엄마한테는 괜찮아. 한동안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대답. 응. 그날 밤 딸은 창가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봄은 점점 손님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여기 된장 맛이 깊네. 사장님 손맛이 좋으세요.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나는 주방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17년 전 강하기만 했던 엄마가 이제는 딸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식당 문이 늦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 나는 직감했습니다. 아이 아빠. 17년 전 사라졌던 그 사람. 남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딸은 단호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나는 조용히 앞에 섰습니다. 여긴 우리 가족 가게입니다. 볼 일 없으면 돌아가세요. 남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 갔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무서워.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도망칠 이유가 없다. 17년은 상처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준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되었고 나는 엄마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손자는 두 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요.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봐, 우리 아들 잘하잖아. 나는 화면 속 아이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가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멀어질 뿐 기다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행복은 항상 조용히 찾아왔다가 조용히 시험을 남기고 갑니다. 손자가 서울에 올라간 지 2년째 되던 겨울, 그날도 식당은 분주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막 설거지를 끝냈을 무렵 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네, 어디 병원이라고요? 내 심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서울의 병원 응급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우리는 밤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딸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또 늦은 거 아니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번엔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고는 크지 않았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손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딸은 침대 곁으로 달려가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왔다. 그 한마디에 손자는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이번엔 안 늦었네. 딸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딸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날 생각났어. 아기 낳고 병원 복도에 서 있던 날.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병실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엄마가 되었구나.